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금지행입니다. 요건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163페이지 교과서 보니까 34, 35만 적어놨는데요. 그 뒤로 계속 넘겨보시면 이게 지금 내용이 칠판에 지금 적어놓은 게 교과서에는 지금 페이지 수가 엄청 많죠. 171, 173, 174까지 175, 176, 177까지가 이 칠판에 지금 한 장을 저는 정리를 해놨어요. 그 읽어보시면 돼요. 이제 교과서를 요저 설명 듣고. 자, 먼저 개업공개사 등의 검쟁이다. 등자가 중요하죠. 따라서 이 검쟁이는 하면 안 되는 행위잖아요. 부작위 의무라고 하는데 하면 안 되는 의무인데요. 그래서 직원들도 하면 안 된다고요. 개업공개사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개업공개사 등이라고 하면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을 개업공개사 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검쟁이를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소속공개사는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검쟁이 1번부터 4번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5번부터 9번까지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런 하지 말라는 걸 하면. 그럼 현실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없다?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겠죠. 없으면 하지 말라고 할 필요도 없겠죠. 자, 먼저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안 됩니다. 매매 업하는 거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자격증 따도 임대차만 중개해야 됩니까? 묻던데 매매 중개업을 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매매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근데 매매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샀다 팔았다만 한다고. 여러분들도 저도 그런 유혹을 많이 느꼈는데요. 중개해봐야 불과 중개보수 뭐 몇백만 원, 기껏 몇백만 원밖에 안 받는데 매매를 업으로 하면 샀다가 몇 억 남기고 팔았다, 누구 부장받아가 몇 억 먹었다 이런 소리 들리면 나도 그냥 샀다 파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중개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짓은 하지 말라고. 중개업을 해야지 매매업을 하지 말라고요. 매매 중개업 하는 건, 매매를 소개하는 건 상관없죠. 중개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하고요. 교환업이나 임대업은 X 이 말은 해도 된다 안 된다? 해도 된다는 이야기. 금지 행위가 X 아니니까 해도 되는 거냐. 금지 행위가 못하는 거고요. 임대업을 못한다고 하면 건물주들은 자격증 딸 필요 없잖아요. 임대업 하면서 중개업 못한다고 하면 임대업 하면서 중개업 해도 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아까 우리 교과서는 지금 굉장히 페이지 수가 지금 163에서부터 쭉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페이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필요하면 찾아서 보시고, 안 그러면 그냥 설명 듣고 다음에 책 심심할 때 읽어보면 돼요. 저도 잠 안 오면 읽어봐요. 잠 안 오면. 딸이 집들이하는데 와가지고 아버지 이 책 다 읽었어요 묻더라고요. 완전히 하여튼 자고는 뭐 합이 안 맞은가 그런 거 가지고 이제 태클 거는 것 같아요. 책을 꼭 다 읽은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찾아볼 수도 있는 거예요. 참고 자료. 그냥 사전처럼 필요할 때 보는 거지. 책 다 읽지는 못했죠. 그럼 그 책장에 책이 있다고 책 다 읽은 사람 있냐고요? 아니것도 아니니까 안 읽으면서 뭐라고 이렇게 해놓는데요. 이러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이게 강의하다 보면 뭐 찾아야 되고 이럴 일이 있으면 책이 필요할 수도. 요즘은 인터넷에 있어서 웬만하면 찾을 수 있기는 한데요. 자, 어쨌든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알면서 하면 안 된다고요. 모르고 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민법에서 그래서 아는 걸 악이, 모르면 선이죠. 그 옛날 어른들이 알면 다친다고 했잖아요. 모르고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래서 무조건 어디 요즘 텔레비전에서 법 상식을 엄청나게 많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전부 다 증인들도 잘 기억 안 난다. 기억에 제한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 확실하게 안 하잖아요. 괜히 말 확실하게 했다가 잘못하면 나중에 그게 처벌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 모른다고 하는 게 최고예요. 근데 모른다고 한다고 무조건 다 인정되냐고. 그게 그럼 판사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충분히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럴 가능성도 있어요. 일단은 잘 기억이 모른다고 보다 기억이 잘 안 난다. 지금 나이 먹어가지고 깜빡 지금 어제 한 것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그렇게 오래됐는데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어쨌든 알면서 하면 검쟁이고요. 중개보수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됩니다. 시험에 그래서 나왔던 게 중개보수 외에 감사의 표시로 금 한 양을 간곡하게 받아라고 요청하여 마지못해 이를 수령했다. 그래도 처벌받아요. 정중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마지못해 수령하는 게 아니고 마음만 받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감사의 표시로 주도받으면 안 됩니다. 어떠한 명목도 안 됩니다.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약속했다고 해도 받으면 위반입니다. 위반이고 무효입니다. 효력도 없습니다. 다만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는 건 안 되지만 컨설팅 수수료 받는 것, 분양 대행 수수료 받는 것 이런 거는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 4번. 이게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면 판례에 의하면 거짓말인지 청약 유인인지 판단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경계가 애매해요. 어디까지가 진실만 다 말하면 그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도 법을 너무 법 공부하다 보니까 손님 오자마자 이거 불법 건축물인데요 확인 설명한다고 이렇게 했더니만 듣지도 않고 가버리더라고. 불법이라고 말하니까 난 불법하면 감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장 선생님이 학교 그래서 애매해요. 사실 맨 마지막에 그런 건 했어야 되는데 저는 너무 정직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다 해버리니까 또 안 되더라고요. 또 그렇다고 거짓말하면 처벌받고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딜레마죠 그게.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고. 자, 어쨌든 뭐가 거짓말인지는 사회 통념상 판단해야 되는데 가격을 속이면 대두리 친다고 하죠. 현업에서. 가격을 속이는 것도 거짓된 은행이다. 예를 들면 뭐 손님이 평당 100만 원 받아달라고 하는데 개업공개사가 그럼 113만 원, 13만 원 더 받으면 그 뒤끝다리 13만 원 더 받는 건 저 줄 겁니까? 예를 들면 지금도 이천에도 평당 얼마씩 먹어라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게 어쨌든 가격을 속이는 것도 거짓된 은행이라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이게 매무수 그 암기 프린트는 지금 몇 번에 있어요 이게? 11번에 있는 게 칠판에 그대로 있죠.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암기할 거 대가리 동그라미까지 다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5번은 분양 관련 증서입니다. 분양 관련 증서가 청약저축, 청약예금 이게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철거민 증서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단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이 분양 관련 증서 아닙니다. 지금 분양권 전매는 가능하잖아요. 2000에 6개월 넘으면 가능한가요? 분양받은 날로부터. 이게 분양 조건이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시형 100곳 신도시가 있고 또 뭐가 있죠. 장현 신도시가 있는데 장현지구가 있는데 그 장현지구에 분양받으려고 했었는데 거기는 보니까 실거주 3년 의무가 있더라고. 실거주 3년 의무가. 왜냐면 주변 단지보다 분양가가 싸기 때문에 3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어요. 근데 제가 분양받는데 여기는 주변보다 분양가가 비싸니까 실거주 의무가 없더라고요. 제가 분양받은 데는 주변에 1억 5천, 1억 얼마밖에 안 해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도 아니에요. 완전히 그 불로동 이런 데가 불로동 뭐 당하동 이런 데가 엄청 가격이 싸요. 그러니까 실거주 의무가 또 없더라고. 주변보다 분양가가 오히려 더 비싸니까. 자, 그 다음에 직접거래입니다. 이 직접거래인데 직접거래는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등이 직접거래입니다. 이걸 금지하는 취지는 뭐예요? 개업공개사가 살 때는 싸게 샀다가 비싸게 되팔아가지고 그 차익을 편취함으로써 손님들이 피해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개업공개사 등과 의뢰인이 직접거래하면 안 됩니다. 이게 현업에서는 사실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럼 좋은 거 내가 계속 중개를 하다 보면 싼 물건도 나온단 말이에요. 손님들이 시세를 잘 모르고 저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30년 전에 이거 2천만 원 주고 샀는데 6천만 원만 시세가 지금 1억 5천인데 6천만 원만 받아달라 이럴 수도 있더라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실장으로 잠시 근무할 때. 그러니까 사장님이 예 알겠습니다. 빨리 오늘 안에 손님 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싸다고 당장 지금 그냥 내가 하겠다 이러면 또 손님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너무 싸게 팔았나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최대한 빨리 구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아는 사람 명의로 사더라고요. 근데 개업공개사 명의로 사는 건 안 된다고 직접 그래. 그럼 직원 명의, 실장 명의도 안 됩니다. 개업공개사 등이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는 원칙이 가능합니다. 원칙은. 다만 모든 자금 집행은 전부 개업공개사 가면서 오로지 직접거래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만 배우자 명의로 했다면 경제공동체로서 직접거래에 해당된다고 보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오해받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애인 명의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직접거래. 애인 명의로 샀다가 대파는 게 좋다고요. 떼먹고 도망갈까봐 두려우면 그건 진정으로 사랑을 안 해서 그래요. 진짜 사랑하면 더 못 줘서 가슴 아픈 게 애인이에요. 쌍방대리,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거 안 됩니다. 일방대리는 X의 말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일방대리는. 원룸 같은 거는 일방대리 많이 해요. 그 건물주가 계약서 쓸 때, 임대차 계약서 쓸 때마다 안 나온다고 그냥 개업공개사한테 위임장하고 인감명령 떼주고 돈만 받고 이렇게 많이 해요. 일방대리. 일방대리는 가능한데 민법에서는 쌍방대리가 예외적으로 가능해요. 민법에서는. 공인중개사법에는 예외 없이 쌍방대리 안 됩니다. 우리 등기 원래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같이 가야잖아요. 등기하러. 근데 실제로는 법무사 혼자서 가잖아요. 쌍방대리죠. 그런 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절대 안 된다.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 조장하는 거 안 된다. 그 다음에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거 안 된다. 거짓으로 계약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그 다음에 단체 구성은 이외의자와 공동중개 제한. 왕따 시키면 안 된다고. 침묵해 회원 외의 업소하고 그래 하는 거 제한하는 거 3년에 3천만 원이고요.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는 분양받으니까 이게 커뮤니티가 너무 뭐 단톡방 이런 게 다 있어가지고 오픈 채팅방 이런 게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담합이 잘 돼. 뭐 부동산 하나 들어오면 완전히 망하게 만들려고 하고 이런 거 우리 말 안 듣는다. 우리 말 하여튼 그렇게 내가 그래서 그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며 공인중개사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만 강퇴시키 버리더라고 저는. 이제 그러니까 내보내기 이런 것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담합이 많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현실적으로. 특히 신축 아파트가 그런 게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게 그거 다 인정해야 등업도 시켜주고 그래요. 그 계약했다는 거 뭐 이런 걸 계약서 찍어가지고 업로드하고 이래야 해준다고요. 그럼 또 그 대표 말 안 들으면 지시 불이행하면 바로 강퇴시켜버리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왕따 시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자기가 왕따 되는 걸 알지도 못해. 그 들어가지를 정보 차단이 돼버리니까 아예 보지도 못하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해. 비회원인 경우는. 그러니까 자기가 왕따다, 아니 자꾸 중개업소 뭐 간판 보기 싫게 달았다고 너무 촌스럽게 달아서 아파트 가치를 훼손시켜서 저거 빨리 간판 떼내게 해야 된다 이러는데 그게 말이 안 되죠. 나무 간판을 갖다 좀 기분 나쁘게 달았다고 간판 색깔 마음에 안 든다고. 원래 간판 막 벌겋게 노랗게 이렇게 하잖아 중개업소. 그 아파트 신축 아파트에 보기는 싫기는 싫더라고. 제가 봐도 막 너무 막 막 빨간색 노란색 이런 거 하여튼 눈에 띄게 하려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안 맞기는 하던데 어쨌든 그렇다고 그걸 뭐 강제로 떼낼 수는 없는 거예요. 입주자들이 왕따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누구든지입니다. 이건 누구든지. 나머지는 전부 1번부터 9번까지는 누구의 개업공개사 등이죠. 등. 요거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이건 누구든지는 주로 아파트 입주자, 커뮤니티 운영자, 분여회, 동대표 뭐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해당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세 올리려고 용인 같은 데 그렇게 한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분여회에서 착한 공인중개사 이렇게 해가지고 인증서를 주는 거예요. 뭐가 착하냐고. 우리가 올려달라는 대로 가격 올려주는 거예요. 10억을 올려달라면 10억을 올려주고 중개업소에 그런 데만 내놓자 뭐 이런 식으로 담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지금 이거는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10개인데요. 매무, 수거, 관직, 상투, 시공시 암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는 24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입니다. 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지금 현재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거기 우리 교과서 247페이지에 보니까 법 47조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누구든지 부동산 중개업 및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그 35회 때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하는지 이게 시험에 출제됐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 박스 안에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5개처럼 보이지만 실제 5개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아요. 그 구체적으로 보면 30개? 그러니까 이거 뭐 다 암기할 수는 없고 그냥 나오면 이런 건 거의 틀리라고 낸 거예요. 틀릴 수밖에 없어요. 대략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한 3, 40개 되는데 한 문제 네? 외우지 마세요.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시험이 이 강의를 하는 강사들도 100점 못 받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이드에 있는 거 거의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나온 거 이런 건 틀리라고 낸 거는 맞추기 힘들다고요. 뭐 강사라고 100%만 강사가 아니라 심지어 제가 출제위원하는 교수한테 교수님 자격증 있습니까? 이랬더니 야 내가 그 어려운 시험을 어떻게 자격증 따냐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출제하는 부동산 학개론 출제하는 분한테 그럼 학개론은 100점 받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 묻지 마라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분은 말 들어보니까 학개론도 출제위원이 5명이 들어간대. 5명이 들어가서 각 자기 파트별로 뭐 투자론, 감정평가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각각 10문제씩 낸대요. 10문제씩 내면 50문제잖아요. 상호 크로스 체크 해가지고 논란의 대상이 되는 문제 2문제씩 뺀대요 서로. 연대 책임이에요. 연대 책임 5명 다. 자기가 출제 안 했지만 그 문제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한 명 이의 신청 인용되면 출제위원 1년간 2문제 인용되면 2년간 출제위원 자격 박탈된대요. 못 들어간다고. 인력풀이 있어가지고 출제위원들이 인력풀이 있거든요. 한 3배수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어렵게 내가지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 내가지고 욕먹으려고 안 하고 근거가 있는 거 위주로 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내더라도 247페이지 박스 안에 법조문에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없죠. 어렵긴 어렵지만 그래서 틀리라고 내면 어쩔 수 없이 틀려줘야 돼요. 자, 이거 그 248페이지가 이 내용을 보면 뭐냐 하면 그러면 원래는 국토부 장관이 설치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이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려면 국토부 장관에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면 신고인으로부터 신고를 접수받고 그 지금 책에 있는 걸 제가 그림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신고를 접수받고요. 신고를 접수받고 나면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게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 및 조치를 요구받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신고센터에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그러면 신고센터는 그 처리 결과를 또 신고인에게 통보를 하고요. 그리고 신고센터는 직전달의 신고 접수 처리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매월 10일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 접수 처리 결과를 제출합니다. 그 시험에 내리는 게 이런 거 10일 대신에 뭐 7일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낼 수 있습니다. 주로 숫자 이런 걸 잘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 10일, 7일 이런 거는 숫자는 다 정리는 되어 있는데요. 10일이 몇 번에 있습니까? 10일이. 프린터에
11이 40번에 11번에 있죠. 40번에 11번. 40번에 11번하고 12번에 있잖아요. 11번하고 12번에 여기 11이라는 숫자 두 번 있잖아요. 자, 다음은 178페이지 다시 확인 설명 의무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확인 설명 의무입니다. 사실은 확인 설명 의무. 그 공인중개사법의 가장 큰 취지는 개업공개사가 손님한테 실체 권리관계와 부합하는지 확인 설명해야 되고,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잘못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으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되고,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이나 공제, 공탁을 가입해야 되고, 이게 가장 핵심 내용이에요.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법이 개업공개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손님들, 의뢰인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 178페이지 맞아요? 페이지 수? 확인 설명 의무인데요. 자, 178페이지 확인 설명 의무인데요. 우리 교과서에는 이게 178로 되어 있는데 따로 이게 비교된 게 181페이지에도 우리 칠판에 있는 것처럼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없네요. 제가 비교를 다 책에 있는 걸 다 읽어보고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책에 뭐 교과서 딱 저처럼 이렇게 해놓지는 않았는데요. 자, 확인 설명하고 확인 설명하는 거하고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확인, 이게 먼저 확인 점 찍고 설명입니다. 예를 들면 확인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은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은행 융자가 1억 융자 받았다고 하는데요. 1억 받아가지고 지금 다 갚고 1,000만 원 남았답니다. 이거 확인 설명입니까? 아닙니까? 확인 설명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다고? 그건 확인은 안 했잖아요. 그냥 들은 거 전달만 한 거지 확인한 게 아니잖아요. 개업공개사가 실제로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럼 은행 융자가 1억 있는지 은행에 가서 확인을 해야 돼. 근데 은행에서 남은 거 확인해달라면 확인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그러니까 뭐 채무 확인서인가 그 서류 떼는 게 있어요. 대출 얼마 돼 있는지 떼달라면 떼준다고 본인이 떼오든지 아니면 본인하고 같이 가는, 본인이 떼는 건 또 서류 위조할 수 있으니까 본인하고 같이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금융거래 확인서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런 걸 직접 확인해야 된다고. 듣고 전달하는 게 확인 설명 아니라고. 뭐 책 문제 수돗물 같은 거 잘 나옵니까? 문제 없습니까? 예, 잘 나온다고 하던데요.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그건 확인 설명이 아니라고. 그 만약에 주인이 거짓말 해가지고 그걸 전달했다 하더라도 개업공개사는 책임이 있다고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확인하고 설명해야 된다고요. 들은 걸 전달하는 게 확인 설명이 아니고. 자, 그러면 확인 설명을 언제 하냐면 의뢰 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중개 완성은 계약 성립이 중개 완성이에요. 계약서 쓰기 전에 쉽게 말하면 미리 설명해야 된다고요. 이미 계약서 쓰고 나면 지금 계약서 안 썼다더라도 가계약금 보내버리니까 문자 바로 오잖아요. 가계약금 보내버리면 이미 계약서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왜 개업공개사님들이 전부 계약금 보내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은 계약을 안 할 가능성이 많죠. 급하게 막 조급성을 다른 사람 하려고 지금 줄 서가 있다. 예를 들면 꼭 이렇게 말 안 하더라도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좋은 물건 지금 다른 사람이 빨리 할 수 있는 먼저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계약금을 다 보내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그 중개 완성 전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 미리 설명해야 된다고. 근데 확인 설명서 이제 작성 교부는 미리 하는 게 아니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확인 설명서도 작성하면 됩니다. 확인 설명은 미리 해야 된다고. 미리 이 설명을 듣고 마음에 들면 계약서 쓸 거 아니에요. 확인 설명은 취득 의뢰인에게, 즉 임차인, 매수인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매도인한테, 임대인한테는 확인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요. 임대인, 매도인은 자기 집 자기가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개업공개사보다. 그래서 설명할 의무 없다. 자, 그러나 확인설명서 교부는 거래 당사자, 쌍방, 매도인, 매수인 모두에게 다 교부해야 된다. 그 다음에 확인설명할 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들은 걸 전달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고요. 면적이 100제곱미터다 말하려면 자 100제곱미터 맞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이런 걸 보여주면서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는 그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하는데, 확인설명서는 우리 서식에 뒤에 보면 실무에 보면 확인설명서 서식이 있는데, 이 확인설명서 서식의 빈칸을 지금 420페이지에 보면 420페이지 정도에 보면 확인설명서 서식이 있어요. 1의 서식은 407페이지에 있네요. 1의 서식은 407페이지 확인설명서 서식, 여기다가 확인설명서 이 서식에다가 빈칸을 채워서 교부한다고요. 근거 자료를 교부할 의무는 없어요. 그냥 확인설명서 서식에 빈칸 채워서 교부하면 됩니다. 확인설명이나 확인설명서 작성은 개업공개사나 소속공개사만 가능하고 중개보조는 못한다. 중개보조는 못한다. 소속공개사는 교부할 의무는 없고, 만약 개업공개사가 확인설명을 하지 않거나 잘못 설명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속공개사가 확인설명을 잘못하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고요.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를 안 하면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개사는 작성 교부 의무는 없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서명 및 날인입니다. 또는이 아니라 밋입니다. 밋. 옛날에는 동주민센터 이런 데 가면 옛날엔 도장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도장 찍어야 됐어요. 모든 신청서에. 근데 지금은 서명, 모든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관공서 서식이 서명 또는 날인으로 바뀌었어요. 서명 또는이 있기 때문에 자필로 사인해도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필 사인만 하면 안 되고 밋이에요. 밋. 서명 및 날인이에요. 계약서, 확인설명서 보면 그 컴퓨터로 중개업소에서 출력을 하니까 이름까지 전부 다 인쇄가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자필 한 번 더 적게 해야 돼. 그게 이름이 나오더라도 적고 도장 찍어야 된다고. 그 인쇄된 거는 서명이 아니잖아요. 이미 찍혀 있는 거잖아요. 그 찍혀 나오죠. 거기에 컴퓨터에서 이미 이름. 에? 안 찍혀 나와요? 안 찍혀 나오는 게 원칙인데 전자서명 한다고요? 전자계약서 썼나 보네. 그러면 전자계약서는 뭐 그거는 전자서명하면 되고. 안 찍혀 나와요? 빈칸으로 나와요? 빈칸으로 나와야 정상인데 어떤 데는 찍혀있는 그 인쇄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럼 인쇄돼서 나오면 자필로 인쇄된 거 위에 은행에도 대출 받을 때 그 있는 거 그 위에 다시 한번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인쇄돼 있어도 그게 직접 자필로 적으라고 그래요. 은행도 보니까 설명 들었음 빨리 적으라고 쓰면 그냥 뭐 시키는 대로 다 해야지. 그거 다 읽어보고 하면 무서워서 대출 못 받죠. 대출 서류가 막 수십 장 되잖아요. 저도 이번에 대출을 받아보니까 엄청나게 하나도 안 읽어봤어요. 그냥 자서 하세요 이러지 읽어보라는 말 해요, 안 해요? 안 해. 근데 그게 난 자서해놓고 나 읽어보진 않고 자서만 사인만 했는데 하면 인정되겠어 안 되겠어? 판사 앞에 가서 나 거기에 설명 듣고 이런 거 다 적혀져 있다고 설명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그때 그 이름 적었으면 다 읽어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서류가 중요하다고. 서류가. 그 서명 이 시험에 밋인데 또는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또는이 아니라 밋 날인이라고. 이름도 자필로 적고 도장도 찍고 둘 다 해야 된다고. 서명 밋 날인 안 하면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교과서 179페이지 암기 프린트는 6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는 6번. 교과서는 179페이지에 거기에 3번 밑에 보면 3의 2 요거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10번, 11번, 12번 요 4개를 밑줄 치십시오. 그 4개가 바로 여기에 적어 놓은 거
주택 임대차의 경우 추가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요게 신설됐습니다. 작년에 전세 사기 때문에 신설됐다고요. 이게 법이 신설되면 그 3번 4번 사이에 3의 2라고 적혀지잖아요. 교과서에 3호 4호 사이에 3의 2호라고 이렇게 추가로 신설될 때는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법조문을 볼 때 이렇게 3의 2 이런 게 중요해요. 새로 신설됐다는 거예요. 옛날에 없다가 새로 바뀐 내용이니까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기권, 예공, 상태, 환지세 옛날에 9개 했어요. 암기할 때 옛날에. 그 부동산을 특정 지을 수 있는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 거래 예정금액, 중개보수 산출 내역,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그 다음에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입니다. 아까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할 때 바닥면의 상태는 없었습니다. 시험에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하고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으로서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것은 이렇게도 시험에 출제됐거든요. 바닥면은 정보 공개는 안 한다고요. 확인 설명은 해야 되고, 환경조건, 그 다음에 입지조건, 취득 관련 조세, 여기 노란 글로 적어 놓은 거 요거는 정보 공개는 안 하는 사항입니다. 정보 공개 사항은 아니라고. 쉽게 말하면 암기 프린트 5번, 6번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거라고요. 요 노란 글씨 중개보수 산출 내역, 토지 이용 계획, 바닥면의 상태, 취득 관련 조세 요건 확인 설명만 할 내용이지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할 내용은 아니라고요. 나머지는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도 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이게 중요하다. 주택 임대차 시 추가 설명해야 될 4가지가 중요하다. 이 관리비를 부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당국대학교 그 대학원 강의가 있어서 물어보니까 지금도 하숙집도 있더라고요. 그 주변에 다니면서 제가 얼마냐, 월세 얼마냐 하니까 지금 엄청 싸더라고. 지금이 왜 그런지 보니까 이제 학기 초에 학생들 들어올 사람 다 들어왔잖아요. 연세를 받더라고. 1년 걸. 그 3월 되기 전에 계약하기 전에 700만 원 하던 게 지금 400만 원만 달라더라고. 지금 한 방이 하나 비어 있다고. 어차피 지금 학생 지금 들어올 가능성이 지금 3월 달이잖아요. 이미 다 들어올 사람 다 들어왔잖아요. 방값이더라고. 방값. 그 연세가 보통 1년 내에 받더라고. 1년 600만 원이더라고. 하수가 한데 하숙을 밥을 3끼 다 먹으려면 먹으래. 그냥 밥 해놨으니까 퍼먹어. 누구냐한테 저보다만 아저씨가 살 건 아니죠. 이러더라고. 그게 제 아들이 할 건데 그렇게 그 했더니만 밥은 먹어도 된다더라고. 그 대신에 방학 때도 줍니까? 보니까 방학 때는 밥 안 한대. 6월 뭐 말 되면 안 하고 방학 빼고 한 6개월 밥 해가지고 나는 안 나와요. 그럼 가서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하숙할 때는 그냥 밥 차려주고 그랬거든. 그냥 같은 가족처럼. 근데 요즘 그게 아니고 그냥 해놓으면 자기가 필요하면 가서 먹으면 된대요. 반찬도 별로 없나 봐. 김치하고 뭐 밥국 이 정도만 있는가 봐요. 그럼 자기가 반찬 다른 거 더 사가지고 먹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주인들이 보니까 이게 임대사업을 하면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주택임대차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하니까 세금이 많이 나왔대요. 그 주택임대차 신고 안 하려고 주택임대차 신고가 나중에 나오는데 보면 월세 30만 원 초과, 보증금 6천만 원 초과거든요. 그 연세 600만 원이면 30만 원 초과했잖아요. 신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고 안 하려고 관리비 250, 차임 350 이렇게 적는 거예요. 연세 600만 원 중에 차임이 1년에 350만 원이면 나누기 12달 하면 30만 원이 안 되잖아요. 한 달에. 그러면 신고 안 해도 되겠죠. 또 중개보수 줄 때도 관리비는 빼고 월 차임만 가지고 중개보수를 계산한다고요. 그래서 자꾸 관리비를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개업공개사들이 아니라 건물주들이, 집주인들이. 그래서 이제 관리비 산출 내역도 설명해야 되고, 아파트 같은 거는 관리규약에 의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잖아요. 다 관리비로 실제 들어가는 건데 주인이 떼먹을 수 없잖아요. 아파트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원룸 같은 게 문제가 된다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및 최우선 면제금입니다. 정보 제시가 뭐냐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지방세, 체납 정보 이런 걸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최우선 면제금, 최우선 면제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이것도 설명해야 된다고요.
최우선 면제는 나중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오니까 그 금액은 그때 보고요. 그다음에 전입세대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 여러분들도 숙제입니다. 한번 이게 동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세대 열람 한번 해보시고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한번 열람해 보시고, 그다음에 국세 지방세 체납 정보 이것도 한번 열람해 보시면 돼요. 제 것도 떼보니까 없으니까 체납 해당 사항 없음 이런 거를 없어도 떼주더라고요. 다 전입세대 없으면 전입세대 없음 해당 사항 없음 이런 거라도 떼줘요. 그 세대원이나 세대원만 가능하죠. 이게 전입세대 열람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만. 자, 그 다음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인 경우 임대보증금의 보증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임대보증금을 반드시 보증보험이 이게 전세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취급하는 업체 그 데가 세 군데죠. 허거, 그 다음에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허거가 HUG 하우스 주택도시보증공사죠.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기금. 주택이 이게 하우스가 주택이잖아요. 어번 도시 주택 HUG라고 하지 않아요? UHG입니까? HUG죠. 허거라고 하잖아요. 허거.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세 군데에서 지급한다고 전세 반환 보증보험을. 근데 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은 무조건 가입해야 돼. 이거는 전세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하는데 보험료도 주인이 75% 내고 세입자가 25% 내요. 보험료를. 그걸 설명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세입자들이 자기가 다 내잖아요. 모르면 세입자들은 자기가 다 내야 되는 줄 알고 모르고 가입 안 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돼. 안 하면 주인이 처벌받아요. 과태료 받아요. 자, 183페이지 교과서는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입니다. 그 181페이지는 제가 우리 암기 프린트 5번, 6번 비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할 내용하고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비교한 거죠. 자, 183페이지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시험에 설명하고인데 설명하거나 이렇게 X로 나왔어요. 기출문제에. 설명도 하고 확인 설명서 쓰시게 기재도 해야 된다. 그러면 손님이 도배는 깨끗합니까? 이렇게 임차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개업공개사가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주인이 안 알려줘서 나도 모른다 하고 써주면 된다고요. 확인 설명서에.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면 계약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친화력을 발휘해서 알아내야 돼요. 그럼 저는 그런 친화력이 없어서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 여자분들은 좀 쉬운 것 같아. 사장님, 회장님, 오빠 이러면 웬만하면 다 알려줘요. 근데 여자분들한테는 제가 이모 이러니까 내가 뭐 식당 아줌마냐 뭐 이모로 한다고 짜증내고 부르기가 호칭 부르기가 좀 어려워요. 여자분들한테는. 요즘은 그래서 여자분들한테도 좀 나이 있으면 회장님, 사장님 이게 좋다고요. 중립적인 단어. 사모님 하니까 나 돌돌칭인데 왜 사모님이라 부르지 말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짜증낸다고요. 자, 어쨌든 설명하거나입니다. 하거나 X입니다. 설명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해야 된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떻게든지 친화력을 발휘해서 알아내야 될 겁니다. 자, 소유자 확인입니다.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신설됐죠. 신분증 등을 제시 요구할 수 있다. 진짜 주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비교 정리는 계약서, 확인 설명서, 전속 중개 계약서 이거 다 오늘 공부하긴 했는데 비교하면 또 좀 힘들 수가 있는데 작성 부수가 전속 중개 계약서는 지금 전속 중개 계약은 손님하고 개업 공개사고 하는 거니까 두 개만 있으면 된다고요.
근데 확인설명서 계약서는 손님들 2명이잖아.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개사 각각 가져야 되니까 세부가 되겠죠. 계약서도 석 장이잖아요.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개사 각자 가지니까. 확인설명서도. 근데 전속중개계약서는 2부고요. 자, 교부, 전속중개 다 쌍방교부인데 전속중개계약서는 전속중개계약을 맺은 손님한테만 주면 되잖아요. 매도인이나 매수인 둘 중에 한 명. 양쪽 다 맺는 경우는 없죠. 전속중개계약을. 양쪽 다 맺는 경우가 뭐 있을 수도 있겠네. 아니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A하고 매도에 관해서 전속중개계약 맺고 B라는 손님하고 매수에 대해서 전속계약을 맺어가지고 둘이 소개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양쪽 다 교부하는 게 아니라 A한테는 그 A와 관련된 전속중개계약서를, B한테는 B와 맺는 전속중개계약서를 따로따로 교부하겠죠. 어쨌든 요 세 개를 비교해야 되는데,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법정서식, 법령에 정해진 서식이 있습니다. 거래계약서는 좀 이따 다시 하게 될 겁니다. 자, 거래계약서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